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평생 남들로부터 뻐꾸기 알을 키운 머저리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왔던 여성입니다. 네 자식을 키워야지 왜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냐.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분명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내 사정을 아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런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내 자식 내어주고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저라고 그런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처음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을 내어주는 것도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제 운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또 누군가는 네 자식만 뺏기지 말지 누구 좋으라고 남의 자식을 키웠냐고 타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도 그 아이들을 놓고 혼자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커녕 오히려 내 한평생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끝내 아들을 저버린 제 선택을 두고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그러더군요. 어떻게 천륜을 끊냐고요. 그러고도 네가 애미냐고요.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두고 본처가 낳은 딸들을 키우게 된 기가 막힌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노름꾼 집안에서 태어나 팔리듯이 시집을 갔습니다. 이미 본처가 있는 자리였는데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시댁에 나를 팔아넘긴 거죠. 제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한테 30만 원을 주겠다 했답니다. 지금이야 푼돈이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막노동을 해도 절대 벌 수 없는 돈이었죠. 계집애 학교 보내 뭐하냐고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공장에서 벌었던 돈도 다 아버지 노름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말을 거역하면 죽는 줄 알았던 시대에 살아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저라고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남자 첩자리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마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돈을 받아주면 내 할도리를 끝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그땐 시어머니는 저에게 굉장히 인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처인 형님이 머물던 방이 있는데 멋들어지고 세련된 자개농이 들어간 방이었어요. 형님이 없을 때 시어머니가 그 방에 들어가 농을 열어 보여준 적도 있죠. 평생 만져보기는커녕 본 적도 없는 고운 옷들이 있는데 어찌나 탐이 나고 부럽든지요. 정신이 나갈 듯이 구경하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아가, 네가 우리 손만 이어주면 이 방을 넣어주마. 나는 네가 아들만 낳으면 바랄 게 없다. 효숙이 저건 쓸모도 없는 계집애들밖에 낳질 못해. 내가 조상 볼 면목이 없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 저는 아들만 낳으면 인생이 탄탄대로로 뒤바뀔 것만 같은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적인 노름꾼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부잣집 마님으로 그 좋은 옷을 입으며 호사를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요. 형님의 처지가 곧 내 처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무엇보다도 아들이 간절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다지 잘난 구석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그렇게 많으면서 또 어찌나 요구를 해대던지 시댁에 들어가 한동안은 밤마다 죽어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애가 빨리 들어선 것이에요. 아마 제가 시댁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만지면 부서지고 건드리면 사라질까 그렇게들 제 비위를 맞춰댔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먹어본 적도 없는 바나나도 먹어보고요. 경양식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도 썰어봤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행여나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리고 무사히 낳더라도 아들이 아니라 딸일까봐요. 그리고 종종 형님을 찾는 남편을 보면서 형님도 임신해서 아들을 덜컥 가지면 어떡하지 싶은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를 들였겠죠. 형님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오랜 친후분의 딸인데 집안이 무척 잘 살았어요. 귀한 집안에서 데려왔다 보니 아무래도 겉으론 귀한 대접을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몸이 약해 아이를 갖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는데 겨우 가진 아이가 딸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뿐만 아니라 형님의 실망감도 말도 못하게 컸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생해서 낳은 자식들이었는데 딸이었으니 다 끝이다 싶었겠죠. 그래서인지 형님도 자기가 낳은 딸에게 굉장히 박했어요. 야, 걸레질하면 깨끗이 빡빡 빨아서 꽉 짜서 말리라고 했지. 지금 물 뚝뚝 흐르는 거 안 보여? 아이고, 저것이 챙을 떠네 챙을 떨어. 지영이 니 빨리 설거지 안 하냐? 고작 7살 애들에게 가끔은 친엄마가 맞나 싶게 쌀쌀 맞고 냉랭한 모습을 보여 저는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인데도 마치 자신과는 별개라는 듯이 남처럼 굴었으니까요. 만약 내가 딸을 낳으면 내 딸도 그 쌍둥이들 신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만다행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상고를 겪고 겨우 눈을 뜬 내게 아들을 낳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뒤로도 저에 대한 처우는 한동안은 좋은 듯 했어요.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먹고 지내는 것은 편했지만 아들을 안아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였어요. 제가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때는 오직 젖을 먹일 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젖이 나올 때 이야기지 그 뒤로는 아들 얼굴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아들은 형님과 시어머니가 키웠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형님 방을 내게 주고 그 예쁜 자개농과 그 안에 든 세련된 옷들을 주겠다던 말은 다 거짓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제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고 어느새 삼시세끼를 차리고 밭일을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런 집안일과 밭일들이 나와 형님의 어린 두 딸 은영이와 지영이의 몫이었어요. 아무리 그 시대라고 한들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고 힘이 약한 아이들이 뭘 했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창 자야 하는 아이들을 새벽같이 깨워 밥을 짓게 하고 설거지까지 시킨 후에야 학교를 보냈습니다. 내가 다 하겠다, 애들은 자게 해달라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짐승처럼 잠만 퍼질러 자면 뭐하냐? 밥벌이 해야지. 밥 처먹고 싶으면 일을 해.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시어머니에게 30만 원을 받고 사라져버렸고 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일을 해서라도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시댁이었고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 있으니 떠날 수가 없었죠. 사정이 있어 엄마가 될 준비도 없이 엄마가 됐고 엄마가 될 기회에는 빼앗긴 채 제 목숨줄만 생각하고 살아야 했어요. 시댁에서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와 형님의 딸들을 계집들이라고 묶어 불렀습니다. 계집들, 나와서 밥상 차려라. 계집들, 밭에 나가 고추 따다 깨끗이 빨아 말려야지 뭐해. 그런 식이었어요. 어느 순간 형님의 딸들과 저는 한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나를 작은 엄마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허구한 날 소리나 지르고 욕만 하는 시어머니나 친모보다 내가 더 편하긴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 안 보는 곳에서 쉬고 놀라고 하고 학교 공부도 봐주곤 했으니까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라 그냥 도망갈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딸 은영이가 제 할머니한테 끌려가 호되게 맞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영이 종아리에서 피나잖아요. 하여튼 쓸모없는 계집년들이 집안을 말아먹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퍼먹고 있느냐 말이야. 설탕단지요? 단맛이 나니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애를 이렇게 때리나요? 너는 뭔데 끼어들어 야단이야? 그리고 시어머니의 매질은 은영이를 넘어 저에게까지 닿았죠. 제가 와서 은영이를 감싸니 힘도 좋게 절구꽁이를 들어다 휘두르더라고요. 은영이를 감싸다가 두세 대 맞았고 간신히 어머님 손에서 절구꽁이를 빼앗아 들고 나서야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여튼 저 식충이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으휴, 지긋지긋한 것들. 그날 쌈짓돈으로 산 연고를 큰애 종아리에 발라주면서 시어머니가 하던 말이 가슴에 맺히더라고요. 그놈의 계집이라는 말이요. 나도 친부모에게 지겹게 듣고 자란 말이라 그런지 자꾸 은영이 지영이가 어린 나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밖에도 허구한 날 계집년 셋이 너무 많이 처먹어 집안 거덜나게 생겼다는 둥, 쓸모없는 계집년들은 죄다 쫓아내야 한다는 둥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은영이와 지영이는 자기가 입는 옷은 스스로 빨아입어야 했고요. 듣자 하니 스스로 씻고 옷을 챙겨 입은 것도 4살 때부터였더라고요. 그에 반해 아들의 삶은 많이 달랐어요. 막 걸어다니고 말문이 트여 남편이랑 형님한테 아빠 엄마를 아는 아들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귀에도 그렇게 귀하게 자랄 수가 없었어요. 딸들한테는 그렇게 서슴없이 소리를 빽빽 지르던 시어머니도 아들 앞에선 천상선녀가 따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내가 낳은 아들보다 딸이라는 이유로 온갖 구박을 받는 딸들에게 더 마음이 갔죠. 이 집의 사람은 시어머니와 형님, 남편과 아들뿐이고 나와 딸들은 그저 종이었어요. 기계처럼 밥하고 농사일이나 하고 원하지도 않는 남편의 잠자리 상대까지 미칠 노릇이었죠. 밤마다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며 짐승같이 덤벼드는 통에 그냥 죽고 싶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다 보니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었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긴데 평생을 그렇게 삽니까? 내 시간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 집에서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도망은 쳐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 집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건 2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 딸들의 시간을 걸어온 산증인이라 그런지 더는 두고 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겠다고요. 아유, 너는 누굴 닮아 이렇게 밉상이야? 뭘 잘했다고 울어? 뚝 안 그쳐? 어디 계집년 울음소리가 집안을 메워? 뚝 안 그쳐? 이것이 그냥 몽둥이로 작살나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딸들이 남편의 심부름으로 부엌에서 감주를 가져다 들어가는 길에 장난치던 아들과 부딪혀 쏟은 거예요. 사발에 부어온 것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고 살금살금 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와서 부딪힌 것이죠. 큰딸이 잘못한 건 하나 없는데 형님은 큰딸 머리를 쥐어박았고 시어머니는 바로 몽둥이를 들고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바로 뛰쳐나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큰딸 손목을 끌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은영아, 지영아, 짐 챙겨라. 집 나갈 거다. 나는 너네 다 데리고 나갈 거야. 이 집에서 살기 싫으면 짐 챙겨라. 그래도 돼요? 작은 엄마랑 지영이랑 셋이서만 사는 거예요? 여기 있고 싶으면 있어도 돼. 억지로 데려가려는 거 아니야.
정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살기 힘들 것 같으면 갈래요. 나는 작은 엄마 따라갈래요. 저도 가고 싶어요.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불안에 덜덜 떨며 자기 짐이라고 책가방 하나씩 챙긴 딸들 손을 잡고 나왔죠. 그러자 마당에서 기가 찬 얼굴로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남편이 나와 있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 옆에 있던 종수를 안았고 그 길로 등을 돌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애들도 여기서 자라게 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뭐야? 지금 미쳤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내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덜 맞아서 저러는 거다. 아주 눈앞에 번쩍하고 별이 보일 때까지 흠씬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려. 때릴 테면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큰아버님께 갈 겁니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큰 집을 찾아가?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집안에 시어머니의 유일한 대적자가 있었는데 바로 큰 집의 큰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의 형님으로 그 집안엔 적자가 없이 딸만 줄줄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시댁과 달랐던 것이 오히려 그래서 딸을 귀하게 여겼어요. 아들 욕심에 첩을 데려오지도 않고 그 집의 딸만 셋으로 남자는 큰아버지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버지 앞에서 아들 하나보다 효녀 딸 셋이 최고라고 치켜 세우면서 비위를 맞추곤 했어요. 제사를 시댁에서 물려받는 대신 대대로 내려오는 땅의 상당 부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지역 유지였던 증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땅으로 논밭의 임야까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아버지 앞에서는 비위를 맞추느라 한 번도 입버릇처럼 하던 계집년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큰 집에서는 기어이 아들을 낳겠다고 저를 첩으로 들여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관여하진 않았고요. 당시엔 그 어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만약 아들 하나 때문에 저와 딸들을 구박하고 학대한다는 말을 큰아버지가 들으면 달갑게 여기지 못할 테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큰 집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고요. 반 죽여놓는데도 저는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가서 어머님이랑 이 집 사람들이 은영이 지영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마을 유지라고 존경받던 애들 증조 할아버지 이름에 어떻게 먹칠을 하고 사셨는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저 폐은망덕한 것. 그럴 거면 너만 나가면 될 것이지 왜 욕심을 내고 그래? 그리고 종수는 그렇다 치고 은영이 지영이 저것은 뭐냐? 어차피 어머니 형님 저 사람 모두 딸이라고 이번에 들어온 모래알 같은 취급하셨잖아요. 그래, 네 말대로 저것들이야 나한테 없어도 그만이지만 종수는 아니다. 내가 널 데리고 온 이유가 있는데 순순히 놔줄 것 같아? 잡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셋을 제가 전부 건사해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품에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간과한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제 배 아파서 낳은 제 자식인데 가장 제 자식 같지 않은 아이가 제 아들이었다는 걸요. 제가 아닌 형님을 엄마로 알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니 오히려 이 상황이 싫었겠죠. 사실 놓고 가더라도 딸들이 걱정되지 아들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자라겠죠. 게다가 시아버님이 남긴 재산도 남편이 세워놓은 회사도 키워서 물려줄 것이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큰 집에는 얼씬거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얼마간의 돈을 해주었고 저는 아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아이가 어릴 뿐이니 언제든 기회를 봐서 아이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 없으니 일단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켜야 했으니까요. 오히려 시댁에서 딸들을 쉽게 포기해 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시댁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마당을 끼고 있는 방 2개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짐가방도 내어주질 않아 시집 올 때 들려온 낡은 보따리에 옷가지를 좀 싸서 나왔어요. 그때 저희를 향해 시어머니가 그랬죠. 나중에 입 싹 닫고 아들 내놓으라 할 생각일랑 접어두는 게 좋을 거다. 종수한테 엄마 소리 들으며 효도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님, 그리고 형님이야말로 은영이 지영이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은영이 지영이 제 딸입니다. 말이 딸들이지 16살 어린 여동생들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내가 자기들을 다시 그 집으로 보낼까봐 얼마나 눈치를 봤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갔다 와서 놀지 않고 집안일을 다 해놓곤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식당도 가보고 공사장에서 벽돌도 날랐고 수학기가 되면 농촌에 품팔이도 하고 불러주는 곳은 다 갔죠. 제가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던 것도 다 딸들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함께 지낼수록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어쩌면 아들을 두고 온 모정이 갈피를 잃고 있다가 딸들에게 옮겨갔을 수도 있지만요. 그보다는 딸들이 제 어린 시절을 많이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고 구박만 받다가 도망했어요. 아버지는 노름꾼에 집에 붙어있는 날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할머니 밑에서 은영이 지영이처럼 자랐죠. 중학교 입학도 사흘 곡기를 끊어야만 얻어낼 수 있는 힘든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은영이 지영이 딸들이 원한다면 대학까지 어떻게든 보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자라면서 배골치 않고 대학까지 보내주는 거요. 시댁과는 전혀 왕래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들 눈이 무서워 우리를 어떻게든 붙들어 놓으려고 했죠. 큰 집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요. 나는 그 집과 그다지 얽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자식이 있으니 그게 쉽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아들이 한 번씩 잘 지내나 들여다보는 것도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딸들도 친부모를 만날 기회를 일부러 빼앗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멋모르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데려와 키우긴 했지만 자라면서 아이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딸들이 친모를 그리워하거나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는 우리가 시댁을 찾아가야 했죠. 딸들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예의를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을 알았지만 아들은 아니었어요. 천성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어찌나 감싸고 부둥켜 안아 키웠는지 애가 버릇이 너무 없었죠. 그래서 딸들은 시댁에 가는 날을 더 싫어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딸들을 싫어하는 것을 아니 딸들 앞에서 군것질거리를 얄밉게 먹기도 했거든요. 그도 모자라 딸들이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일러 바쳐서 괜히 혼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무심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다그치고 혼내면 그 화살이 고스란히 딸들에게 갔으니까요. 그저 아들을 빤히 바라본 후 딸들을 때리고 자리를 옮길 수밖에요.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11살 때였나 12살 때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날도 시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죠. 내 엄마라며? 뭐? 작은 엄마가 사실 내 엄마라며. 누나들이 내 엄마의 딸이고 내가 작은 엄마 아들이고 서로 바꿔 키운 거라며?
누가 그러든 맞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엄마면 종수 너 나 따라갈 거니? 내가 왜? 그냥 궁금한 거야? 맞아. 내가 너를 낳았어. 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근데 난 네가 원한다면 너도 데리고 나갈 거야. 제 말에 아들은 대꾸를 안 하더군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끝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군요. 언제쯤 네가 내 아들이다 하고 말하고 데려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한 적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선뜻 저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동네에 입방정 떠는 여편네가 애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단다. 그래서 너는 뭘 했냐? 맞다고 했죠. 뭐? 아유,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인 것을 그거 하나 딱딱 못해? 천치 같은 것.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달라지는 건 없지. 달라질 게 뭐가 있냐? 네, 어머니 말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들이 내가 친모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아들이 나랑 살겠다고 할 것도 아니니까요.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대골 같은 집과 간식거리와 자기 뜻에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는 시댁을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날이었어요. 벼랑간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왔고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종수야, 네가 어쩐 일이냐? 여긴 어떻게 알고? 친엄마가 사는 것도 모를까 봐. 아니, 너 할머니한테는 말하고 온 거야? 꼴은 왜 그래? 내가 왜 그 늙은이한테 그걸 말해야 하는데. 뭐? 너 지금 할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이, 졸라 짜증나. 나 앞으로 엄마랑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차피 누나들도 없으니까 방도 남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들어와라. 그때 작은 엄마가 그랬잖아.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가주겠다고. 그랬지. 네가 원하면 나는 너를 키울 거야. 화가 많이 난 것 같았고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밥은 먹었냐 물으니 잠이나 자고 싶다고 딸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종수 있어? 그런데요. 하 참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당장 갈 테니 종수 잘 보고 있어. 행여나 허튼 생각일랑 꿈에도 꾸지 마. 알고 보니 아들은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제 아버지와 크게 싸운 뒤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주동자가 되어 같은 반 학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고 반성을 원하는 선생님들 앞에서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까무러칠 뻔했어요.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불량 학생이 제 아들이라니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사내 애들이 좀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강제 전학이니 퇴학을 운운한다고 들어 누웠고요. 문제는 하필 아들이 때린 아이가 전 남편 회사 큰 거래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집 아들도 늦둥이로 귀하게 키운 모양이라 난리가 났고요. 전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집에 오자마자 애를 정말 개패듯이 팬 겁니다. 태어나 살면서 한 번도 매질을 당해본 적 없는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지지 않고 그 길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뒤늦게 머리를 싸매고 누웠던 시어머니와 형님이 우리 집에 와서는 거의 빌다시피 했지만 요지부동이더군요. 나 그 사람이랑 이제 못 살아. 가정폭력범이랑 못 산다고. 아이고 종수야,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이 할미를 봐서라도 가자, 응? 그럼 아빠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일단은 가자. 가서 이야기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가 말해봐. 내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작은 엄마 집이 사실 내 집 아니야? 종수야, 왜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여기가 네 집이야? 엄마랑 얼른 가자. 엄마가 아빠한테 잘 말할게. 아빠도 크게 후회하고 있어. 필요 없다고. 안 간다고. 아들은 어머니와 형님을 거칠게 밀어버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다들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나야 했죠. 애가 싫다는데 일단 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주 이때다 싶지? 꿈도 꾸지 마라. 종수는 내 손주지 네 자식 아니니. 아들을 놓고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절대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무슨 수로 데려가겠나요? 결국 아들의 마음이 좀 풀릴 때까지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밥이나 잘 챙겨 먹이라는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에 간 딸들 등록금도 부지런히 모아야 했고 저금도 하려면 하루도 쉴 틈이 없었죠. 아들은 학교도 가지 않겠다, 버티고 집에만 있겠다고 하는데 그 고집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아침을 만들어두고 일을 나가면서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점심에는 꼭 꺼내서 먹으라고 단단히 이르고 나갔죠. 제 집에 아들이 있는 것이 못마땅한지 시어머니는 일하는 식당 번호까지 알아내서 전화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한테 점심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나오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고요. 식당이면 점심시간이 제일 바쁠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 만들어진 반찬도 하나 꺼내 먹지 못하고 밥솥에 밥도 못 퍼먹을까봐 그런 요구를 하나요. 아들 뜻에 따라 제가 키우게 된다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누구 돈으로 애를 키우고요. 아들 학비랑 먹을 거야 시댁에서 주겠죠. 근데 제가 일을 안 하면 저랑 딸들의 사정은 누가 봐줄까요? 같이 살게 되면 하나하나 교육을 다시 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저를 기다린 거죠. 너는 애를 두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냐? 저도 제 일을 해야죠. 일은 무슨 일?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중하다고? 애 밥 먹을 시간에 맞춰 집에 있지 못해? 어머니, 저 일해서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먹고 사는 거예요. 종수 먹으라고 반찬이며 밥 전부 해다 놓고 갔고요. 가마솥에 밥해 제때 따뜻한 밥 해먹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밥솥에 따뜻한 밥도 되어 있는데 배가 고프면 알아서 먹겠죠. 나는 종수 그렇게 안 키웠다. 화장실 물 말고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우고 제 손으로 밥 차려 먹게 시킨 적이 없단 말이다. 그러니 종수가 저렇게 버릇이 없죠. 그게 진짜 어머니 장손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천상 아들애미 할 자격이 없다. 얼른 문이나 열어. 종수야! 종수야! 뭐야. 아직도 안 갔어? 나 안 간다고 했잖아. 그렇게 저를 제치고 아들을 보겠다고 내 집을 함부로 들어가는데 눈앞이 번쩍하더라고요. 앞으로 아들과 함께 산다면 오늘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할 게 분명했어요. 그나마 문 앞에서 기다리면 양반이죠. 당장이라도 열쇠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들과 살려면 이사부터 해야겠다. 내일 당장 시간 내어 집부터 보러 다녀야겠다 그랬어요. 어차피 아들도 지금 다니는 학교도 가기 싫어하겠다. 차라리 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낼까도 생각했고요. 그날도 아들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남았습니다. 다음 날은 학교를 가보자고 밤새 설득했는데 아침부터 대뜸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 좀 줘. 왜? 뭐에 쓰려고? 아이, 다 쓸 때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겠지. 그걸 왜 물어봐? 당연히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돈을 주지. 네 누나들은 다 그렇게 받아갔어. 그거야 누나들이고 나는 나야. 이 집안 장손.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종수야, 너 그거 굉장히 안 좋은 태도야. 아이씨, 짜증나게. 안 줄 거면 말어. 그러고는 저를 획 치고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잘 먹여놨는지 그 또래 애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힘없이 밀려 주저앉았는데도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쩌면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애들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윤종수, 너 얼른 나와. 아이, 뭐야. 안 간다고. 나 여기서 산다고. 네가 왜 여기서 살아? 나도 이 집 자식이야. 누나들만 작은 엄마 자식이야? 내가 친자식인데. 내가 나를 낳아준 엄마랑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네가 여기서 산다고? 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너 허구한 날 고기 반찬 노래 부르지. 니네 엄마가 그런 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매일같이 용돈 받아서 오락실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왜 못해?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집도 있고 돈도 버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저를 봤을 때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내 자식이니 뭐든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요. 제가 말하는 뭐든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들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정말 갖고 싶은 것은 죄다 가지며 살아왔어요. 제 딸들처럼 알뜰살뜰 100원, 200원 모아다가 인형을 사야 하는 세상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문이 턱 막혀 있을 때 시어머니가 나선 겁니다. 종수 네가 말했던 그 게임기도 말이다. 아빠가 잘못했으니 사준다고 약속했다. 진짜? 그래. 아마 이 사람은 너한테 그 게임기 하나 사줄 형편도 안 될 거다. 그런데도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아이, 진짜 그 게임기 사준다고? 그렇대도? 종수야, 내가 너한테 당장 게임기는 사줄 수도 없고 차고 넘치게 키울 수는 없어도 널 사랑으로 키울 수는 있다.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는 있어. 뭐라는 거냐? 우리는 뭐 사랑으로 안 키우는 줄 알아? 어머니, 종수 저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이건 종수를 위한 일이 아니죠. 당신도 당장 장손 뺏기는 기분인 거 아는데 내가 키운다고 당신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닌데 욕심 부리지 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이 종수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고? 쓸데없이 계집 애들이나 데려다 키워서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 줄도 모르는 여자가 무슨... 적어도 당신들처럼 키우면 안 되는 건 알아. 헛꿈꾼 모양인데 됐다. 지분수를 알아야지. 가자, 종수야. 결국 아들은 그 게임기에 넘어가 순순히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깟 게임기 나도 사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기엔 그 뒷감당을 하려니 아찔했습니다. 당장에 그 게임기로 애를 붙들어 놓을 수도 있었겠죠. 그 후에는요. 아마 아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시댁이나 남편만큼 그걸 해주지 못하면 원망이 뒤따르겠죠. 저는 아들에게 다른 것을 주고 싶었어요. 삶을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길이요. 돈도 좋지만 돈만으로 가득 찬 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저보다 유복한 삶에 미련이 많았어요.
만약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다른 이유로 미친 듯이 괴로운 일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딸들과 같은 괴로움 때문에 못 살겠다 나왔던 거라면 아들 편에 서서 싸웠을 겁니다. 어떻게든 길을 쓰고 싸워서라도 데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그 어떤 유복한 환경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저 어른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춘기 반항아였을 뿐이었죠. 딸들은 제 바람대로 공부를 잘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에 한 발짝 크게 다가가게 된 것이죠. 딸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딸들을 고등학교에 보낸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는 돈이 썩어 나서 계집애들한테 그렇게 돈을 쓴다고 야단했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돈 한 푼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쌍둥이라 한날 한시에 큰돈이 나갈 것을 생각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으로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을 댔어요. 그리고 기특하게도 딸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 등록금에도 보태곤 했죠. 애들한테 미안한 게 있다면 사는 게 바빠 어딜 데리고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면허를 딴 작은 애가 차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차야? 엄마랑 언니랑 여행 가려고 선배한테 빌렸어요. 우리 주말에 여행 가요. 여행? 여행이라니 어디로? 어디든요.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 가고 싶은 곳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세상에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30이 훌쩍 넘어서야 바다를 보게 되었죠. 아이들이 좋은 펜션을 빌려다 놔서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어보고 바닷가에 몸도 담가봤어요. 돌아가는 길에는 근처 시장 구경도 했어요. 시장이라곤 동네 시장밖에 가보질 못했는데 해산물만 따로 파는 시장이 있다니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어머, 엄마가 아니라 언닌 줄 알겠어. 그쵸? 우리 엄마가 좀 심각한 동안이기는 해요. 완전 어려 보여. 딸들이랑 여행이에요? 네, 처음으로 딸들이랑 여행 와봤어요. 아유, 좋으시겠다. 딸들이 엄마를 닮아 그런지 예쁘네. 예쁜 모녀 왔으니 한 마리 서비스. 여한이 없다는 말 살다 보면 한 번씩 하게 되더군요. 집도 있었고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돈도 벌 수 있었고 아이들도 다 커서 제 갈 길 찾아갔으니까요. 시댁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걱정할 일도 더는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작은 딸이 등산하다가 그만 추락해서 크게 다친 겁니다. 구조대원이 내려가 구조할 수도 없는 곳이라 헬기가 와야 했고 제가 허겁지겁 병원에 갔을 때도 의식이 없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머리와 척추를 크게 다쳐 급하게 수술해야 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당장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길로 당장 시댁에 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밤중에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대다가 마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빌었죠.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한밤중에 와서는 무슨 돈 타령이야? 너 미쳤냐? 지영이가요. 지영이가 지금 크게 다쳤어요. 어머니, 제발 수술비가 필요해요. 제가 금방 벌어요. 금방 벌어서 갚을 테니까. 참나, 난 또 뭐라고. 그깟 일로 야단법석 떨지 말아라. 지 운명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사는 거지. 뭘 돈을 들여 살려 뭐하니? 그나마 네 덕에 대학 공부까지 하고 그리 됐으니
그래도 계집팔자치곤 호강했다. 네? 뭐라고요? 시끄러우니까 빨리 나가라. 어머니, 형님 딸이잖아요. 지영이 형님이 낳았잖아요. 지영이 지금 의식도 없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대요.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제 명줄이 거기까지면 별 수 없지. 형님! 그러게 돈 좀 모아놓지 그랬어. 그렇게 일밖에 모르더니 애 하나 살릴 병원비도 없는 거야? 어떻게들 그래요? 애가 죽는다잖아요. 애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잖아요. 아니, 계집애 하나 죽는 거 가지고 왜 야단이야? 진짜 너무하시네. 악마들이 따로 없어.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진짜 천벌받을 겁니다. 기필코 어머님이랑 형님 눈에서도 피눈물 나게 될 거예요. 참나.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앞으로 볼 일도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랄 겁니다. 꼭 천벌 받으시라고.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을 맞이하시라고 그렇게 바랄 거예요. 저게 어디서? 그렇게 그날 시댁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기대했던 일말의 작은 희망도 사라졌고 가족이라는 미미한 끈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돈은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 메꾸고 바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 뒤로 2번의 수술이 더 필요했거든요. 입원비도 만만치 않아 은영이 앞으로도 대출을 크게 받아야 했고요. 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일단 은영이, 지영이가 함께 살던 원룸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작은 방에서 큰딸과 단둘이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딸이 깨어나지 못할까봐 호전되고 있다던 의사 선생님의 말이 꿈일까봐 얼마나 떨었는지요. 큰딸과 손잡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시댁에 퍼부었던 저주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애를 살려만 달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하늘은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랜 재활이 필요했지만 총 3번의 수술은 잘 되었고 예후도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허리 통증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멀쩡히 잘 살아있고요. 작은 딸이 퇴원하고 다 함께 작은 원룸에 누웠던 그날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동안 서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병원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울지 말자, 살았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니냐,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막막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구나. 드디어 끝났다. 함께 나란히 누워 같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구나 하고요. 그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3사람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했습니다. 은영이도 지영이도 임용의 금방부터 이미 취업했었는데 작은 딸인 지영이는 아무래도 좀 더 쉬게 해야 했어요. 충분히 회복하도록 시간을 주고 싶었고요. 집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했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젊을 때 연애 한번 못하고 그저 일만 했어요. 작은 딸은 계속 쉴 수만은 없다고 금방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학교로 돌아가는 대신 사교육 강사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모든 게 자신 탓이라고 생각되었는지 그 힘든 학원 일을 정말 오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보다 더 억척스럽게 살다가 작은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셋이서 똘똘 뭉치니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 둘 다 결혼도 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 사돈들에게도 면목이 없었고
내어줄 것이 없어 사위에게도 얼굴 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 결혼을 시켜놓고도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말아라. 그저 남편만 생각해라. 그렇게 전전긍긍했죠. 그럴 때마다 딸들은 어디 남자가 여자가 친정 가는 일에 토를 달아 하고 제 할머니 흉내를 내며 웃기곤 했어요. 그 힘든 시간에 보상받기라도 하듯 사돈네도 사위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자식도 사이좋게 둘씩 낳아 어찌나 보기 좋게 잘 사는지 이제 좀 한숨을 돌려도 되려나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고 딸들도 40대 후반에 접어드니 예전에도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친구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도 참 독해. 뭐가? 어떻게 그 한평생을 재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 딸들 데리고 재혼하는 거 아니다. 뭐야, 진짜 우리 때문이었다고? 에이, 그럼 미안하잖아, 우리가. 설사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너네랑 사는 게 더 행복했을 거야. 아주 남자들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정말? 사위들도? 아니, 사위는 예외지. 우리 귀한 백년 손님들은 당연히 예외지. 엄마도 형원 씨나 제부 같은 좋은 남자 있으면 좀 만나봐요. 내가 소개해줄까? 엄마, 소개팅 안 해봤지? 뭐? 소개팅은 무슨 아서라 아서. 엄마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볼이 좀 발그레해진 것 같은데?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 쉰소리 하지 말고 그럴 거면 빨리 가. 네 남편들 퇴근할 시간 됐어. 가긴 어딜 가. 오늘 우리 완전 프리야. 애들도 형원 씨한테 다 맡겼어. 오늘은 엄마 데이야. 엄마랑 같이 지내는 날. 나가자. 내가 맛있는 갈비 사줄게. 오, 언니가 쏘는 거야? 소갈비? 아쉽지만 오늘은 돼지갈비입니다요. 에이, 그건 좀 아쉽네. 그럼 언니가 돼지갈비 쏘고 후식으로 팥빙수 쏜다. 작은 딸 사고 이후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건너 어렴풋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남편은 몇 해 전 이미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은 대학도 안 갔고 결혼도 안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요식업을 하겠다고 시댁에다가 돈을 끌어다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제가 해볼 도리가 없던 아이인지라 체념하다가도 한 번씩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남처럼 살았고 저를 그리워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는 아들에게 매달려 있을 순 없었어요. 지금 내 곁에 사랑스러운 딸 부부와 손주들이 있으니 있는 자식들에게 더 집중해야 했고요.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날도 끔찍한 태풍도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행여나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갑작스레 나이 든 아들이 나타났을 때 놀라긴 했지만 예전보다 당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 엄마도 많이 늙었어. 종수야. 기억해? 연락을 뚱 끊고 살아서 나도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근데 혼자 사는 거 치고는 잘해놓고 사네. 누나들 다 시집 갔다며? 초대 좀 해주지. 어떻게 둘을 보내놓고 청첩장을 한 번을 안 보내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참, 엄마는 변한 것도 없다. 아들이 찾아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무슨 일은 무슨 일. 아들이 엄마 찾아온 게 뭐 이상한 일이우? 소식도 없이 갑자기. 소식 기다리기나 했고. 아이, 나 마실 것 좀 줘요. 커피 같은 거면 더 좋고. 의미 없이 청첩장이니 초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교류를 하고 살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딸들은 아들을 너무 싫어했고 저야 아들 결혼 소식이 들리면 혼자 가서 몰래 갔다 와야겠다 그랬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들의 방문에 반가움보다 불안함이 앞선 것은 아들이 저를 찾은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고 싶거나 그리웠다면 진작 찾아왔겠죠. 할머니 암이래. 뭐? 폐암이랬나? 뭐 수술을 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데 전이가 빨라서 뭐 해도 소용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차피 돈 없어서 수술도 못해. 나이도 있고. 돈이 없다니? 엄마는 우리 집이 무슨 엄청 부자식이나 되는 줄 알았나 봐. 그랬으면 나도 금방 일어났겠지. 쪽박 차고 되는 것도 없이 이러고 사는 걸 보면 집이 망했으니 그러지 않겠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죽은 후 큰 집에서 물려받은 땅과 집은 고스란히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요식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헬스장을 차렸는데 그마저도 실패해서 지금 빚이 많다고요. 곧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는 다 늙어 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데도 수술할 돈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돈이 있어도 할머니 수술비에는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죠.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그랬다 치지만 다 커서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저만 하는 모습을 보니 싱숭생숭했어요. 차라리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나, 애들을 다 데리고 도망해야 했나 하고요. 아니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지구 끝까지 찾아와 아들을 데려갔을 거예요. 말했다시피 빚이 좀 많아. 당장 처리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판인데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는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엄마가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해결?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바로 알아들어야지. 돈 좀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돈이 왜 없어? 이렇게 집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무슨 돈이 있겠냐. 가진 게 이 집 하나뿐인데 누나들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하느라 없어. 그렇겠네. 근데 남의 자식인 누나들한테 쓸 돈은 그렇게 많은 쓰면서 친아들인 나한테 쓸 돈은 별로 없나 봐. 이거 너무 서운한데? 너는 할머니 돈 다 갖다 썼다며. 누나들이 받아야 했을 몫이 다 너한테 간 건데 뭐가 서운해? 누나들이야 여잔데 자기들 몫이 어딨어. 그쪽 돈이야 원래 다 내가 물려받게 되어 있었던 거고 엄마 돈도 내가 물려받아야 맞지. 유정수, 넌 어떻게 편한 게 하나도 없냐? 어떻게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이 자랐어? 진짜 짜증나게. 뭔데 잔소리야. 버리고 간 주제. 뭐? 됐고 빨리 돈이나 줘봐. 계좌번호 불러? 엄마 계좌 좀 보여줘봐. 얼마 있는지 보게. 없다. 너한테 줄 돈도 없어. 그리고 이건 확실히 하자. 내가 널 언제 버렸니? 같이 살자던 내 손 놓고 간 게 너야. 그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일이고. 그럼 다 커서라도 찾아왔어야지. 그 집에서 쓸 돈 다 쓰고 돈 달라고 찾아온 거면서 어떻게 내가 널 버렸단 소리를 해. 어쩌라고. 내가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는데. 그래서 뭐? 네가 어떻게든 해결할 줄 알아야지.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부모 손을 빌리려고 해. 진짜 짜증나게 하네. 당신이 언제 나한테 한 푼이나 줬어? 비켜! 그리고 아들은 막무가내로 안방을 들어가 서랍장이며 장롱이며 온갖 곳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뒤져 나온 현금 몇 개와 카드를 뽑아가고 서랍에 넣어두었던 애들이 해줬던 금반지를 챙겼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제 팔목에 있던 금팔찌도 빼앗아 가고요. 엄마 죽으면 이 집 내 거지? 그 전에 호적 정리 같은 거 해놔야 하나? 그렇게 말하고 사라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정신을 뺏긴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큰딸한테 연락했어요. 매우 놀란 딸들이 집으로 찾아왔죠. 엉망이 된 집안에서 덩그러니 앉아있다 딸들을 보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큰딸은 일단 자초지종을 듣고 아들이 가져간 카드부터 정지시킨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그래도 되나 싶어 흠칫 놀라자 큰딸은 그래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경찰이 왔고 큰딸은 아는 한에서 아들의 신상을 말하고 피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경찰은 아들이라는 말에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저 흔한 집안 문제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딸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혈연이긴 하나 호적상 자식도 아니고 남이라고 우겨 사건 접수를 했어요. 그날 밤 딸들은 함께 밤을 보내주었는데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 내 집에 머물렀던 그 시간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아이를 시댁에 주면 대접받으며 부족함 없이 잘 자랄 거라 생각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사랑이며 지원을 아낌없이 받은 아이는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내 생각부터 틀렸던 것일까요? 저는 아들이 도둑처럼 내 집을 뒤지고 내 손목에 있던 팔찌를 끊어가는 순간 그 아이가 두려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요. 왜 그렇게밖에 크지 못했을까 싶은 마음에 안타깝긴 했지만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딸들은 이제 아들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지만 나는 그런 상황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하나 아들이 날 영영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작은 딸은 손주 어린이집 문제로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고 큰딸은 안절부절 못하는 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만 애들한테 가보라고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제 얼굴이 희게 질렸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님과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게 그 두 사람을 잊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위중한 병을 가진 고령의 노인이라고 하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목소리가 짱짱하더군요. 딸들은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이웃의 민폐가 가도록 난리칠 것이 뻔해 별 수 없었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형님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이닥치며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너 미쳤냐? 감히 네가 종수를 경찰에 신고해? 네가 감히? 어쩔 수 없었어요. 종수가 물건을 훔쳐가서. 그래서 아들이 자네 물건 좀 가져갔기로써니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제정신이야? 형님이 언제 종수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님 아들이라면서요. 이럴 때만 내 아들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 보게. 그래, 내 아들이면 감히 네가 내 아들을 신고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정말 너는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이 그렇게 생각이 없고 모자라냐. 그래도 네가 종수를 낳은 친어미인데 어떻게 네 손으로 네 자식을 감옥에 넣겠다고 그 짓을 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니, 저 종수 무서워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생각도 못하겠고요. 어떻게 저렇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만 아는 괴물로 키우셨냐고요? 뭐? 이제는 뭐 다 내 탓이라 이거냐? 지 자식 버리고 간 주제에 아주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가 두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랑 형님이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유씨 집안 자식이다 하면서 내 품에서 애를 떼어놓고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도 애미면 자식 곁에 붙어 있어야지. 형님은 나를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님이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 딸 앞에서 기가 막혀 말문이 닫히자 잠자코 보고 있던 큰딸이 나섰어요. 그러는 그쪽은 자식 곁에 붙어 있었나 봐요? 뭐? 지영이 너는 빠져라. 자기 딸이 지영인지 은영인지도 구분 못하는 주제에 어딜 감히 우리 엄마한테 와서 행패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보아하니 종수는 핑계고 오늘 내일 하신다는 할머니까지 행차하신 걸 보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린 종수나 그쪽한테 줄 돈도 뭣도 없으니까 나가세요. 이게 어디서 나가라 말아야? 야, 그래. 너 말 한번 잘 꺼냈다. 너네 나갈 때 집해준 거? 그거 내놔라. 그거 아니었음. 너네 이렇게 사람답게 살았겠냐? 어디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참나, 자식 버리고 그 다 낡아빠진 집 해준 게 그렇게 대단한 유세인가 보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 당장 나가서 다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고 도리를 알면 은영이 네가 이럴 순 없다. 그래서 내가 널 낳아준 엄마고 그 어린 피덩이부터 키워준 할머니인데 종수 신고한 거 철회하고 할머니 수술 들어가셔야 하니까 수술비만 보태라. 내가 왜요? 내가 왜요? 너 무슨 대단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널 낳은 엄마야 이거사. 그럼 좀 최소한의 도리라는 걸 해야 하지 않겠니? 형님이야말로 뭔데 내 딸한테 최소한의 도리를 우는애요? 당신은 애미라서 다 죽어가는 딸이 제 명이 거기까지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모른 척했어요?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끓어. 어디서 내 딸들 엄마 행세를 하고 있어? 뭐? 이 계집들이 진짜?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멱살을 움켜쥐고 저를 힘껏 뒤로 밀쳤습니다. 위중한 병을 가진 노인네치고는 힘이 여전했지만 나를 밀쳐 넘어뜨리기에는 부족했죠. 안간힘을 써서 시어머니가 쥔 손을 떼어내자 어머니는 분해 죽겠다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어요. 제가 지지 않고 바라보자 이번엔 형님의 손이 날아들었습니다. 제 머리통을 세게 후려치며 밀쳤고 장식용 선반 모서리에 살짝 부딪혔는데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황급히 저를 부축하는 큰딸의 손에 힘이 제법 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것을 꾹 참는 듯 했죠. 됐으니까 신고 취소하고 수술비 병원비만 좀 보태라.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로 하자. 어머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인연은 지영이 수술비 구하려고 어머님 집에 갔다가 매몰차게 쫓겨났을 때 그때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돈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내 딸들 주기도 아까운 돈을 들여서 어머니를 살리는 데 써야 돼요? 뭐 이런 게? 할머니 명이 거기까지면 어쩔 수 없죠. 이미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왜 욕심을 부리세요? 정 더 살고 싶으시거든 그렇게 귀한 장손한테 부탁해보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요. 큰딸의 기세에 끝까지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분을 못 이겨 지르는 소리는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제 옆에 딸이 단단히 버티고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작은 딸은 제 머리에 난 상처를 보자마자 병원에 데려가 진단서를 뗐고요. 형님을 폭행죄로 신고했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도 되나 싶었는데 딸들이 너무도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인연을 끊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잠자코 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국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자신의 사업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의 믿음까지 저버리고 말았죠. 그 와중에 투자 사기 정황도 포착되어 문제가 굉장히 커진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어떻게 손쓸 수도 없을 만큼 몸이 망가져 이미 수술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들었어요. 언젠가 꼭 천벌 받으실 거다 소리쳤던 젊은 날의 내가 떠오르더군요. 누군가는 나를 비정한 어미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두고 딸들을 데리고 왔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듯 나는 그날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해요. 느리지만 언제든 내가 던진 화살은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시어머니가 맞은 화살도 결국 제게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